일종의 비축카드로 갖고 있을 겁니다. 시장이 불안하면 어때요? 당연히 그에 대응을 해야 되죠. 그만큼 공급을 늘린다는 신호를 강하게 주는 것만큼 무주택자들의 심리적 안정 효과가 큰 게 없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시장주의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좀 결국은 흐름에 따라서 정책을 탄력적으로 펴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딱 목표를 정해놓고 타겟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거죠. 규제 완화가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규제 강화도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장 안정이죠.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박원갑 위원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수석 전문으로 있는 박원갑이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이재명 시대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새로운 이제 부동산의 지형도가 아마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좀 인사이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시장을 바라보는 뷰랄까요? 네. 그리고 수요자들의 적절한 어떤 대책,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취임을 했는데 현재 지금 좀 현장에서 보시는 부동산 네.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그 동네마다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극심한 온도차? 네. 강남은 한마디로 불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방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나라가 맞은지 엄청나게 아마 지방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들이 조금 나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강남에 사는 분들이나 아니면 중개업자 분들도 이게 미쳤다. 가격이요? 이게 완전히 미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너무 각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중개업소 사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집주인한테 전화할 때마다 1억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을 이제 회수하거나 호가를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할 매물이 없다 보니까 하나 거래되면 2, 3억씩 그냥 계단식으로 방 떠버리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가 갑자기 꺾일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저는 하반기 들어서는 다소 이제 상승률은 조금 둔화될 거로 봐요. 그런데 갑자기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다른 지역은 조금 서서히 거래가 좀 늘고 있어요. 경기, 인천, 강북 이런 것들도 조금 거래가 늘고 있는데 그렇게 확 늘어나는 정도는 아니고 아마도 지금 거래 추이를 좀 보셔야 되는데 네. 거래가 항상 시장의 바로미터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에너지이자 어떻게 보면 관심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래가 늘었다는 것은 수요자들이 뭐예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가 올 한 해로 보면은 시장에 이제 아무래도 흐름을 주도하는 서울 지역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하고 요새는 보면 경기, 인천이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서울은 지금 3월 아파트 거래량이 만 200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역대 평균치가 월 평균 한 6천 건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지금 오버슈팅이 됐다, 폭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4월은 한 이거보다 반토막 정도 5,400건 정도 되는데 5월이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5월이 이제 6,358건인데 오늘 촬영 시점이 지금 6월 오늘 12일이죠.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걸 이제 5월 통계는 6월 말까지 이제 잡거든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한 8,000건에 육박할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거래가 많다. 이건 아마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을 앞두고 막판 수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대출 내서 집을 못 사겠다는 그런 두려움과 조바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택을 좀 선소비한다고 그럴까요? 네. 미리 당겨서 구매하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만 하반기로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은 조금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은 조금은
낮아질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은 저는 상고 하중 정도로 보고요. 뭐 오름세도 저도 뭐 그 정도 뭐 상고 하중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은 그렇게 볼 수 없고 지방은 저는 약간 바닥을 지금 다지면서 매물 소화 과정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집값을 억누르지 않겠다고 언급을 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앞으로 부동산 정책 어떤 방향으로 좀 풀어갈 것으로 보이시나요? 그렇죠.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은 이 지역별로 온도차가 극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률적인 잣대로 가지고 정책을 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은 결국은 부동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주택 때문에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네. 아파트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 아파트 편식 사회가 열렸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강남, 서초, 송파, 그다음에 용산, 네. 그리고 지금 여의도, 목동, 신시가지 이런 데가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네. 토우제라고 그러죠. 네. 이게 아파트 살 때 허가 받으라는 거예요. 청담동에 빌라 100억짜리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삼성동에 있는 그 건물이 있잖아요. 네. 1000억짜리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지금 뭐가 문제냐? 아파트 문제라. 근데 이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연착륙을 시킬 거냐, 이른바 이 초과 수요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속도 조절을 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킬 거냐,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난제란 말이에요, 난제. 근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세금으로 이렇게 집값 잡지 않겠다. 그리고 아예 공약집에 보면은 이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정책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주택은 주택인데 고가 주택도 아니에요. 네. 고가 아파트도 아니에요. 초고가 아파트란 말이에요. 초고가 아파트는 얼마 정도 될까? 한 30억 정도 되려나?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 주로 이제 수요 억제 드라이버, 말하자면은 종부세나 양도세를 무겁게 매겨서 다주택자에게 이제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수요를 이제 억제시켰던 그런 방법은 쓰지 않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 거냐는 문제들은 제 생각에는 아마 대출 카드 쪽은 좀 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거는 이미 공약집에도 나와 있어요.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기조를 확립하겠다라는 게 아예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나 금융 시스템 안정 정책이 서로 다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관계기관 회의를 정례화하겠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는? 결국 시장이 과열되면은 어쨌든 쿨다운 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그 행정적인 조처를 하겠다는 거죠. 네. 예, 부동산을 이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실용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취임사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용적 시장주의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의미 깊은 거예요. 이 실용이라는 게 이념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쓸모에 따라서 이게 판단하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는 시장주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시장주의는 시장의 욕망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시장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그거 어떡하겠냐, 그거. 이거 지금은 시장이 슈퍼파워가 됐거든요.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힘이 세졌어요, 과거하고 달리. 저는 시장을 제대로 알고 계시다고 보거든요. 자,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요. 노무현 정부 때 831 대책이라고 있었어요. 이때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로드맵의 완결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이때 종부세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어요. 이때 당시에 M2라고 그러죠. 시중에 풀린 총 통화량이 이때 1000조였습니다. 지금은 얼마게요? 지금은요 4,300조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시장에 이미 몇 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정부 힘도 세졌죠, 그 사이에. 그렇지만 시장에도 힘이 세진 거예요. 그러면 시장을 차라리 그 뭐 역행하거나 아니면은 시장에 완전히 뭐 거꾸로 이게 시장의 욕망이자 이기심이거든요. 이걸 무시하고 정책을 펴지 않겠다는 거죠.
잘못하면 시장이 역풍이 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해요.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시장을 이기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정부를 이긴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시장의 힘은 무섭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래서 시장주의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좀 결국은 흐름에 따라서 정책을 탄력적으로 펴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딱 목표를 정해놓고 그죠? 타겟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규제 완화가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규제 강화도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장 안정이죠. 네. 시장 안정이 가장 지상의 과제라고 보면 되겠다 이렇게 보고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공약집을 보면은 그 임대주택 쪽으로 좀 공급을 많이 늘릴 것 같아요. 네. 뭐 그리고 이런 뭐 주거복지 쪽 그리고 또 공급을 좀 확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기 신도시 얘기는 공약 집회는 빠졌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언론에서는 사기 신도시가 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과연 사기 신도시를 추진할 거냐? 이제 상기 신도시도 좀 삐걱삐걱거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아까 그 실용적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일종의 비축카드로 갖고 있을 겁니다. 그죠? 시장이 불안하면 어때요? 당연히 그에 대응을 해야 되죠. 네. 그만큼 공급을 늘린다는 신호를 강하게 주는 것만큼 무주택자들의 심리적 안정 효과가 큰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정책은 결국 시장이 뜨거우면은 그게 이제 적절하게 대응하고 또 차가우면은 뭐 그게 또 약간 뭐 진작책을 한다든지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조절의 수위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이제 시작이 부동산 시장에 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좀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지금 뭐 당장은 지금 실질적인 변화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이제 그 경험치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시장은 똑똑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 어떻게 보면은 어게인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기대가 특히 서울 중심으로 시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투영되고 있다고 보면 네.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긴 힘들어요. 단기적으로는. 보면은 2017년에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제 당선이 됐냐면은 5월에 당선됐죠. 네. 당선되고 나서요. 이제 뭐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은 유동성이 불려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약간 막연한 거예요. 그런 기대감 혹은 학습 효과로 인해서 집을 일찍이 사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2017년 5월부터 3개월 동안 보면요. 서울 아파트의 정확하게 실거래가는 6.3% 올랐습니다. 네. 거래량이 폭발했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요번은 어떻게 됐냐면은 요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선되기 전에 이미 뭐 거래가 폭발했잖아요. 네. 상당 부분이 선반영돼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제 학습 효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학습 효과는 일종의 이거는 무지성이거든요. 이거는 경험을 덜대화하는 거예요. 이건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거. 그런데 이 학습 효과가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예언자처럼 행동하는 거거든요. 이거 학습 효과는. 이건 어떻게 해서 제가 일부분 단기적으로는 비성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기는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거래량으로 보면은 뭐 어쨌든 5월 거래량이 다시 좀 늘어나고기는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어쨌든 조금 둔화될 거라고 보는 게 거래량이 제가 에너지이자 관심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비를 먹으면 이 구름이요, 먹구름이 동해안에서 이렇게 몰려와요. 그런데 태백산을 못 넘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가 어디 많이 내리면 강릉에 홍수가 났어.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춘천은 어때요? 가뭄이 든다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하반기 때는
뭐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좀 어쨌든 오름세는 좀 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상승률이 좀 둔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에는 지금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신혼부부들은 조금 요번에 공약집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예, 신혼부부들은 요번에 뭐라 그러냐면 신혼기간을 종전에 7년이었거든요. 결혼한 지. 네. 이제는 10년입니다. 기회가 더 생기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특별 공급, 특히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있잖아요. 민간이랑 공공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기간을 어쨌든 3년 정도 더 늘리는 네. 건데 이제는 강산이 한 번 변해도 여전히 신혼이다. 여러분 뭐 6개월 뭐 신혼 얘기하는데 절대로 안 돼요. 법적으로요. 이제는 10년이 신혼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한 10년 이전에 뭐 이혼하시면 신혼 때 이혼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신혼부부 특별 분양의 소득 요건도 좀 완화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조금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데 아마 소득이나 자산 기준은 있긴 해요. 그래서 아마 추후 아마 안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신혼부분들은 특히 이제 신혼이긴 한데 신혼이 아닌 같은 뭐 이런 아리까리한 신혼 8년 되신 분들은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이게 입주자 모집 공고 이런 걸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요번에 그 도시 재정비 사업 관련해서 일부 기대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많은 부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지금 계셨죠. MZ 세대들이 네. 도심 아파트 기재잖아요. 그러니까 외곽보다 도심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공약을 보니까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완화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아마 인허가를 좀 단축하는 이 패스트 트랙도 아마 좀 더 본격적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국토부에 아마 그런 부서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이 공공성을 담보로 한다는 거예요. 공공성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은 재건축을 하면은 아무래도 더 짓잖아요. 보통 재건축 재개발은 어느 정도 늘어나냐면 보통 한 30% 정도 순정을 합니다. 100가구만 130가구 정도 짓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용적률을 높이면은 수익이 더 생기죠. 건물을 많이 지으니까. 대신에 그 수익을 뭐로 달라고 하냐면은 기부 체납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기부 체납 방식으로 받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공공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보다 어쨌든 도심 용적률이 좀 더 높아질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재건축의 초미의 관심사인 이 재초안 문제, 네. 재건축 그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문제 이게 완화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공약집에. 윤석열 정부나 김문수 후보는 이 재초안 폐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초죠. 작년 초에 이미 재초안이 일부 완화됐어요. 완화되긴 했는데 조합원들 기대는 유예나 아예 폐지를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를 통한 재테크 사업이거든요. 네. 수익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돼야 재건축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 조합원들의 수준까지 과연 이게 제도화 될 거냐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의 당론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보다는 좀 더 완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해요. 조합원들 분명히 이거를 그 완화가 아니라 아예 유예나 폐지를 왜냐하면 재개발을 안 하거든요. 네. 그리고 2017년 이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는 것들은 또 안 해요. 그동안 유예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일반 국민적 정서는 또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도 강남이 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 보니까 제가 이제 박사를 제가 춘천에서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수님은 이게 재건축 그 부담금 그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시더라고. 아니 개발이익이 생겼으면 내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본인 일이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 하시나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 원래 내 일이면은 그 다 이기적으로 판단하거든요. 우리 님비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님비 현상 욕하죠. 만약 우리 집 앞에 그 이런 폐기장 들어오면은 아마 누구나 다 반대할 걸. 그렇죠. 근데 이런 건 설치를 해야 돼. 근데 하필 우리 집에 맞으마 이거 아니에요? 이게 양가 감정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합원들이 기대하고
그다음에 국민적 이게 여론도 있잖아요. 이거를 적절하게 맞추는 제 생각에는 사회적 합의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돼요. 아니고서는 아마 거의 공급이 절벽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얼죽심 얼죽심 제가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얼죽심 문화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얼죽심 문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를 하는 건데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이 이제 주택을 양보다 질을 따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질적으로 이제 가장 업데이트된 게 새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새 아파트 공급이 안 되면 주택 시장 안정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는 재고만 가지고 지금 수요를 맞추기는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꾸준한 신규 공급이 있어야 주택 시장도 이제 안정될 수도 있다. 주택 시장의 트렌드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